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됐습니다. 메모리 한파로 인해서 3분기에 이어서 2개 분기 연속 시장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HBM 경쟁에서 밀리면서 위기설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었죠. 자, 새해엔 트럼프 2기와의 미중 갈등, 또 내수 부진 등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 지금의 위기를 딛고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또 머리를 맞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서울 기독대 AI융합대학 권영하 특임교수 나오셨고요. 호익대 전자전기공학부 유재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또 ISL 이지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어제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예. 시장 예상치 영업이익만 얘기하면 7조 후반, 8조 초반대까지는 나오지 않겠어? 라고 예상을, 그것도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 수준이었는데 6조 5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낮게 나오면 어닝 쇼크죠. 이 정도면 어닝 쇼크고,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5조 원 가까이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잠정 실적이지만 3조 원이 채 안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나빴던 부분은 더 나빠졌다라고 좀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좀 기대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좋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조 5천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는 현상은 사실 지난번 사이클에도 동일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실적은 굉장히 나빴지만 시장은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하락하기 어렵다라는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이제 세부적인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측해보는 그 반도체 부분에서의 기대감이 이제 많이 꺾인 거는 좀 사실이고, 특히 이제 시스템 반대 쪽에서 그 방향성을 레거시 반도체를 잡는다든지, 혹은 DDR5는 최근에 이제 DDR7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약진, 이제 이런 부분들의 경쟁이 치해지면서 삼성전자 포지션은 어려워졌지만, 하지만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바닥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진할 건 다 예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근데 더 부진했단 말이죠. 예,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들, 예. 이유들의 골이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으로 IT 시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주 사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나 보시면 뭐 HBM이라든지 이쪽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따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엄청나게 낮춥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익률도 상당히 줄었던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운드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도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적자가 심해진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운드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파운드리가 너무 적자가 컸다. 지금 뭐 시장에서는 한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두 가지 큰 축이 흔들렸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큰 구조로 보면 유재희 교수님. 예. 원래 잘했던 데서 잘 못했고 네. 좀 잘하길 바랐던 데서 아직 성과가 안 나오고 이게 겹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아마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매출이 굉장히 올랐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쟁이 많이 심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좀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인텔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AI의 진출이 좀 지연이 됐다든가, 또 애플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그때 빨리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기초적인 기술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실적이 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팀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D램하고 HBM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희망은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메모리를 예로 들면 우리가 이제 어제 삼성전자 실적 보면서 메모리 겨울이 일찍 왔다 뭐 이제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는 건데,
실제 4분기 때 이 업황에 둔화 조짐이 나타났단 말이죠. 가격 같은 걸 보면 범용 D램 같은 데서 가격이 다 떨어졌고 이제 그 원인을 찾자 보면 수요도 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았지만 중국 창시 메모리 같은 그래서 내놓는 이제 D램 제품들이 꽤나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걔네들이 내놓는 밀어내고 있는 저가로 밀어내고 있는 이 물량 공세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쳤다. 꼭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술 쪽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굴기를 어떻게 하든지 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그 구형 반도체 장비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데 GAA를 했다라는 거. 그다음 뭐 DDR5 같은 것들이 물론 수율이나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새로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빨리 가기 전에는 판도를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근데 아이러니한 건 아까 잠깐 이재현 대표님 삼성전자 주가는 어제 3%대 강세였단 말이죠. 이게 약간 속설도 있잖아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는 떨어지고 실적이 바닥을 찍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이게 선반영의 논리 때문에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어젠 좀 의외였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많은 질문을 받을 때 삼성전자 이번에 어닝 쇼크 나오면 아마 상승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좀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도 때도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을 때 그때 이제 D램 2019년도부터 꺾여서 내려오던 사이클에도 삼성전자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때는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닝 쇼크가 실제로 나왔을 때 그날이 정확하게 바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시장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 어닝 쇼크에 어떻게 보면은 하방적으로 배팅했던 공유 담연 물량이나 이게 이제 좀 집중됐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지난번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좀 못 미치면서 10점 밑으로 좀 하회했지만 사실 그때도 10점 가까운 영업이 이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6조 5천억이면 이제 완전히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닝 쇼크 때 외국인들은 손바뀜 많이 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정말 한 1년여 만에 거의 한 삼성전자를 500만 주 이상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매도 한매도 들어가 있겠지만 아마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 실적이 크게 더 나빠지진 않고 최소한 뭐 상승은 못하더라도 하방 현격성은 이제 여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공매도 한매나 하방 쪽에 베팅했던 물량들이 먼저 한매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 연기금이나 일부 이제 외국계에서도 장기 펀드 물량들이 일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 회복 속도는 또 여기서 어느 정도 상승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전형적인 삼성전자 주가 바닥의 모습을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어제는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만 나왔지 세부적으로 뜯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세밀하게 반영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부 실적이 나오면 뭐 실제로 얘기했던 뭐 PC나 서버에서 혹은 모바일에서의 수요 감소라든지 특히 이제 DDR4나 최근에 이제 나왔던 중국의 뭐 낸드 플래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DDR4에서 가격을 반값 할인했고 작년 한 7월 이후에 낸드 플래시에서 가격을 한 40% 정도 다운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낸드 플래시나 DDR4에서 뭔가 본인들의 저력이 있다는 것을 가격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삼성전자의 대응 논리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제 HBM에서 HBM4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그 실적 발표 특징을 보면 실적도 나빴지만 사실 비용 증가가 큰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증가가 그럼 어디에 집중됐는가라는 부분을 보면 결국은 HBM 반도체와 관련된 쪽, 특히 HBM4와 관련된 쪽에서의 자본 투자가 좀 많았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부분이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더라도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번 분기 어닝 쇼크가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냐 여부가 아마 이제 어제 젠순왕의 발언을 보신 것처럼 거의 우리나라 기업을 들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HBM4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젠순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짚어보기로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이유가 지금의 실적이 저점이라고 보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주셨는데 정말 이번 지난 4분기가 저점일까?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겨울이 좀 더 길어질 것 같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4분기에 겪었던 삼성전자가 겪었던 악재가 계속
이번 올해 연초에도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도 보세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1분기, 2분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불황이 아직도 상당히 심하고 대신 이제 희망적인 거는 지금 이제 보시면 AI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기대는 두 가지입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이제 HBM입니다. 특히나 보시면 이제 HBM3E도 지금 이제 아마 상반기에 이제 납품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HBM4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이 거의 뭐 이제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나.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닙니다.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MR 머프 방식이죠. 근데 삼성은 요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그 디램을 여러 층으로 쌌는데 중간에 이제 돌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없이 그냥 바로 썼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층을 쌀 수 있고 그 다음에 PPA가 좋아지거든요. 퍼포먼스하고 파워 에리아가 좋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열의 방출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삼성에서 성공한다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삼성은 이번에 또 HBM4에서 네. 일시 디램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SK보다는 먼저 이제 앞선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만약에 이제 효과적으로 된다라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이제 삼성이 여기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하반기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교수님 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비수기가 있고 이제 다시 이제 업사이클이 있는데 사실 작년 1분기까지 감산 시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2분기 상반기부터 한 3분기까지 급격하게 업황이 살아나는 것처럼 V자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다가 또 꺾이네요. 근데 보통 업황 사이클이 이게 짧아요, 주기가? 원래 더 길지 않나요? 글쎄, 뭐 제가 뭐 그쪽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요지는 네. 지금 실적 저점이라는 게 더 길어질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떤 뭐 스마트폰이나 뭐 폴더블이라든가 뭐 HBM 외에 어떤 뭔가를 같은 그 시장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AI는 뭐 이미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네. 어떤 새로운 것들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의 저점 구간 이번 1분기도 조금 더 안 좋은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재현 대표님? 일단 이제 지금 급격하게 V자형으로 실적이 반등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사실 이제 삼성전자 실적 이번 어닝 쇼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용적인 부분도 분명히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이제 희망을 본다면 오히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보면 참고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실 HBM에서 약진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시야가 높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냐면 AI와 관련된 데서 데이터 센터 매출,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DDR5 이상급에서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 기여도가 좀 커진다는 상황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에서 기회 요인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 현재 PC나 모바일에서의 수요 감소가 만약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확장성 이번에 이제 그 CS에서도 전수랑 얘기했지만 AI 로봇형이나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AI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보면 분명히 DDR5, 7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약진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바일이나 PC에서의 감소를 AI 쪽에서 커버하느냐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또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금 이제 부정론이 좀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D램 사이클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최악의 그 실적을 가정하는 재고 사이클은 보통 D램이나 낸드 기준으로 보면 최소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재고 사이클이 10조로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보면 우리가 가정하는 최악의 그런 매출이 나오는 구조에까지는 아직 이른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네. 본다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AI 확장성을 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AI 성장성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서 실적은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13조, 14조 영업이익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6조 5천억을 바닥으로 해서 다음 분기에서 뭐 7조, 8조 이렇게 나와버리면 주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1분기, 작년 4분기와 이번 1분기가 저점을 거의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 지형도를 보면 중국이 우리를 계속 추격해 오고 있는 거고 반도체는 그동안 사실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잠깐 창신 메모리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추격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에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실제 이 교육 현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보고 계시는 중국의 추격 정도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뭐 매우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매우 위협적이라고 매우 봅니까? 위협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어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를 누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느냐. 네. 이게 중요하고 또 얼마나 고부가 가치로 원가 대비 말하자면 프로핏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레가시 디램에서 삼성이 뭐 그동안 많이 우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그 중국에서의 어떤 정부의 어떤 보조라든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혼자 자체 기술을 보유를 해야겠다라는 그 굉장한 그 압박 또 어떤 뭐 중국의 어떤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수가 또 중국이 상당히 받쳐준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제 선순환이 계속되면은 빨리 이 삼성전자가 뭔가 뭐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변수가 생길 것이냐 정치적으로 통상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가 안보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얼마나 중국의 어떤 기술 추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 격차 몇 년 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반도체 쪽, 메모리 쪽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DDR4는 뭐 좀 따라왔고 DDR5는 수율을 공개를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극비기 때문에요. 네. 근데 뭐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레가시 디램으로 놓고 본다면 글쎄요 수율과 프로핏이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니까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2년, 1년 거의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짝 추격. 네,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권 교수님, 예. 중국 추격의 위협 정도, 권 교수님께도 예. 질문을 좀 예. 드리고 싶네요. 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그런데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디램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시작한 게 거의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10년 전에도 보시면은 그때도 이제 뭐 5년 만에 쫓아온다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벌써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최근에 그런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빨라진 것처럼 이제 보이는데요. 이게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시간이 있었는데 삼성이나 SK가 그 격차를 먼저 좀 이렇게 벌려놨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 중국에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게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EUV 장비를 지금 이제 맡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제 한 게 이제 그 히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없었으면 아마 중국 SMIC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 파운드리 훨씬 더 빠르게 쫓아왔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또 디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EUV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가면 보면 이제 HBM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제 EUV 공정을 쓴다는 얘기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있고 DDR5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 4년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보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노대가 17나노대 그 정도예요. 근데 한국은 12나노 그 정도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낸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성능 SSD라든지 이런 거는 뭐 턱밑까지 이제 쫓아왔고요. 디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 5년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끼어들면 이건 우리 직설의 작가님께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어서 가격을 자꾸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이게 물량 공세를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반도체 영역뿐만 아니라 전쟁에 중국이 들어가면 일단 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시장 자체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걱정은 지금 우리가 메모리 쪽,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이야기만 하지만 지금 작년부터 아주 잘 돈을 벌기 시작한 HBM 분야도 혹시 중국이 뭐 추격을 거세게 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당연히 HBM을 목표로 하겠죠. 그리고 또 HBM을 계속해서 수입을 하려고 하고 또 미국이 그 HBM의 수출을 또 막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패키징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HBM이 이제 패키징 이슈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D램이 발달이 되면 뭐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 메모리라고 하는데 AI에 적합한 그 메모리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커지면 막대한 그 엔지니어와 정부의 그 지원을 해서 또 시장을 흐려놓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과 또 그 판매처를 통해서 어떤 제품들이 앞으로 필요할 건가에 대해서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정보 싸움이라고 할까요? 중국이 모르는 어떤 그 미래의 계획들을 같은 동맹국들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그 새벽에 나온 소식은 이제 미국발입니다. 인공지능 칩에 대한 그 통제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GPU가 되겠죠. 국가를 이제 동맹국, 적성국,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한 3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뭐 하는 이런 조치들을 이제 전 세계로 확대한다라는 건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이번 CES에서 화제의 인물입니다. 다양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당연히 꺼내놨습니다. 해석이 참 애매모호한 말들을 꺼내놨어요.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해놓고서는 개발을 다시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이 공개된 그 차기 그 저희 가속기에서는 마이크론 그 GDDR7이 탑재된 걸 보여줬다가 또 삼성전자께 탑재가 된다라고 또 속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젠스당 말 한마디에 시장이 너무 이게 휘둘리는 것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이지한 대표님. 그 젠수당이 이제 최근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엔비디아가 워낙 커지면서 거의 이제 글로벌 넘버원의 어떤 그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고 있는데 사실 한 2, 3년 전에 엔비디아가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좀 많이 낼 때 젠수당이 컨퍼런스에 나오면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나 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젠슨항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저는 이제 젠수항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장기 비전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AI 확장성, 그러니까 이 장기 비전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블랙웰과 관련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뭐 발열 문제라든지 공정에서 부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나왔던 이제 RTX 50 그래픽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 블랙웰이 이제 탑재가 된다, 가격도 낮췄다라는 이제 이런 이번 실적과 관련되는 다음 분기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멘트가 조금 이제 논란이 좀 됐는데. 그게 이제 그 여기 RTX 50에 들어가는 DDR7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품을 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때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왜 언급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되물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그래픽카드 메모리 안 만들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주 황당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본인이 물론 이제 쏘리 사과를 했지만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하고 또 삼성 하이닉스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또 이게 미국식 했죠. 농담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걸 잘 보면 젠슨항의 의도는 이제 너무 보이는 거죠. 하나는 분명히 DDR7에서는 삼성전자가 최강의 강자고 여기를 안 쓸 수가 없는데 우리는 대안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는 거고 반면에 이제 HBM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절대 강자지만 삼성 걸 앞으로 쓰게 될 것이고 당연하게 쓰게 될 것이다라는 또 압박감. 그러면 DDR5, 7에서는 삼성전자를 압박했고 HBM에서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사들의 협력업체들을 두고 메이저 경쟁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워닝을 주는 거죠. 대안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젠슨항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뭐 DDR7, 5나 혹은 HBM에 대해서 언제든지 경쟁을 시킬 수 있고 대체제를 찾을 수 있고 우리는 여기가 메인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대체제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업체들을 많이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태도가 많이 불순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냐식의 그런 반문은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무시한 처사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글로벌 넘버원 업체로서 영향이 굉장히 커져가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관련되어 있는 코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감도 이제 커져가는 이제 그런 위치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교수님 네. 산업적으로 보면 종속 아닙니까? 종속? 네, 물론 뭐 슈퍼 의리일 수도 있고 뭐 갑이 됐을 수도 있고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부품 업체에 따라서 전체 보드의 그 영향이 뭐 성능이 이제 결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따지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뭐 여기저기 벤더들한테 이제 경쟁을 시키겠다는 건 이제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 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젠슨 왕이 미래에 삼성이 원천 기술이나 D램에서 한때 굉장히 그 1등으로서 주자였기 때문에 네. 넥스트 버전의 어떤 그 보드에서 한번 승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희망을 주고 또 나름대로 꺾지 않게 의지를 꺾지 않게 그렇게 만들면서 또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SK에는 어느 정도의 압박감을 주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번에 좀 느낀 거는 네. 그 마이크론을 얘기했다라는 거가 결국은 이제 미국 회사끼리가 가장 이제 정보 교류가 용이하고 또 트럼프 시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격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도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을 네, 수밖에 네. 없는 이런 네, 또 맞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보여줬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 HBM 관련해서는 사실 삼성이 계속해서 이른바 퀄테스트 같은 걸 통과를 못했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HBM3, 2, 뭐 12단, 16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그 HBM4로 삼성은 넘어가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쓰면서 SK 하이닉스의 MR-머프 방식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PPA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일시드램, 요게 이제 SK보다는 한 단계 이제 앞선 공정이거든요. 네. 함으로써 이제 더 나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파운드리도 같이 이제 TSMC랑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공정도 지금 이제 앞선 공정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 하기 때문에 삼성은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 이제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쪽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인원도 많이 지금 투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마 HBM4에서 역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뭐 SK가 당연히 이제 매출은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삼성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도 엔비디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을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테스트를 분명히 할 겁니다. 네. 물량을 조금씩 이제 늘리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검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량을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금방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정도는 최소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네. 예, 이주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예. 시장에서 신뢰는 어떻습니까? 6세대 HBM으로 바로 넘어간다라는 삼성의 전략.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유 규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HBM3E에서 지금 8단, 12단 다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하고 있고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번에 이제 젠슨 왕의 발언을 보면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되돌림표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HBM3 같은 경우는 사실 올 9월 달까지 하이닉스가 거의 발표를 거의 다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도 실제로 메인 제품에 들어갈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쟁을 할 수 있고 발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려면 HBM4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BM4로 들어가서 올 9월 달 이후, 그러니까 루빈 제품이나 혹은 12월 달 전후에 나오는 4분기 제품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실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HBM3가 사실 지금 통과가 되었다고 한들 삼성전자 매출에 크게 기여를 하겠냐라고 보면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좀 전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HBM4에서 뭔가 기술의 어떤 역전 현상. 역전을 시킬 수 있는 현상. 이제 삼성전자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통해서 HBM4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까지
16단을 쌓는 정도까지 HBM4에서 16단 쌓는 정도까지는 TC 본딩 방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에서 과연 이제 HBM4에서 실제적으로 전력에 대한 소비율이나 효율성이 과연 뒤집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삼성전자가 아마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마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중국형으로 수출되는 저가형 모델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블랙이나 루비넷의 발주를 받는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역전 현상이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노리는 바는 아마 이제 그것일 것 같고, 아마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이제 HBM3가 언제 그 통과하냐인데, 그 통과 여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HBM4에서의 발주와 경쟁, 이제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노리는 가장 큰 부분인데, 이제 이게 우리 시청자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이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시스템 반도체에서 GAA 방식으로 3나노에서 TSMC를 따라잡고 GAA 2나노에서는 완전히 역전시키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로 후퇴하면서 완전히 지금 물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악몽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약간 이제 그림자가 겹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감은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GA 방식 업계 최초로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율을 잡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팔 만큼의 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술도 진화잖아요. 3를 안 하고 바로 4로 가는 게 가능하겠어라는 의구심을 갖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원래 삼성이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먼저 가장 최첨단 D램을 만들고 그 D램의 스펙, 사양에 따라서 보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거꾸로 돼버렸거든요.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해서 스펙을 정해버렸으니까 네. 이제 그걸 따라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저도 뭐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뭐 5를 해도 되고 3을 해도 되는데, 뭐 5로 정해지면 또 그걸 엔지니어가 밤을 새서 또 5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로 놓고 볼 때는 레가스 D램하고 그다음에 HBM을 한꺼번에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HBM도 핵심이 되는 건 그 스택이 되는 D램 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전히 새로운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도 끌고 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그걸 또 쫓아오기 급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HBM을 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경시하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말이 좀 이제 좀 공학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10나노급 6세대 원C D램에 네네네.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좀 쉽게 결국 설명을. 쉽게 설명을 하면, 지금 발열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웨이퍼 하나에 이제 칩이 많이 나오면 칩 하나마다 단가가 떨어지니까, 네. 결국은 조그맣게 만들겠다는 거죠. 조그맣게 만들면 또 발열 이슈도 줄어들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엔비디아에서 얘기하는 발열 줄여라, 전력 소모 줄여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고, 그게 이제 결국은 파운드리로 잘 연결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업황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네, 그러면서도 수율을 높여서, 엔비디아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능과 발열 이런 이슈들을 다 잡아내. 그렇습니다. 너무나 것이- 꿈 같은 얘기지만, 자신감인가요? 아니면 좀 아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길밖에 없어서 그렇게 가는 건가? 그래서 어떻게 선택의 의견을 배경이 뭔지 이제 궁금하긴 해요. 저희는 보통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단원 1 공부했다가 단원 3으로 바로 넘어가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 공부했다가 바로 3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이어서 드렸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HBM 잘했고요. 잘해서 작년 내내 돈도 잘 벌었고요. 지금 업계 1위입니다.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업계 1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이번 CES에서도 이재한 대표님 3E16단 시제품을 공개하면서 아 내가 최고야라는 걸 한번 또 전 세계에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과연 이제 어디까지 쌓을 수 있느냐라는 여부도 굉장히 예전에 이제 논란거리였고, TC 본딩 방식으로 과연 이제 16단을 쌓을 수 있냐도 사실 논란거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고, 실제로 이제 그 실물이 또 공개가 되었고, 삼성전자에서 HBM3에서 8단을 얘기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단을 얘기할 때
하이닉스가 16단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품화 현실화되었고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사양을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 제품 이후로 3E 16단 이후와 HBM4는 블랙웰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그 엔비디아의 루빈 제품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더 바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HBM4에서 역전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나가는 방식을 보면 굳이 하이브리드 분리 방식 안 샀어도 16단까지 쌓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 차는 이제 확실히 벌어지고 문제는 이제 HBM 반도체 자체가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 이제 DRAM 전체에서 20%를 넘어섰고 올해는 이제 한 33%까지 늘어날 걸 예상하거든요. 네. 그러면 DRAM 전체에서 33% HBM이 차지한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올해도 매출은 굉장히 급성장할 걸 보여지고 블랙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나 수량의 그 확대가 AI 모멘텀의 확대가 무관하게 또 양적 팽창은 분명히 또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9월 달까지 이미 또 발주가 거의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 보면 사실 하이닉스는 올 한 해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를 본다면 실적 자체는 굉장히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만 이제 4분기에 들어가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HBM4에서 경쟁이 어떻게 될까라는 변수는 남아 있지만 적어도 9월 달까지 블랙웰과 관련된 발주는 끝나 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그 하이닉스가 실제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변수가 우리가 HBM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작 발표를 보면 AI와 관련된 확장성의 데이터 센터에서 DDR5나 DDR7에 대한 그 수요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창출되느냐가 HBM 플러스 DDR7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 이제 여기가 아마도 올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을 결정적으로 가르지 않을까. 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 AI 확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 다음 분기에 나오는 레포트, 그 다음 분기에 나오는 레포트가 계속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AI 확장성이 우려감은 있지만 실제로 레포트가 나오면 우리가 예상했던 보다 캐파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HBM이 엔비디아 칩 마진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니까 마진 굉장히 고마진을 남기고 있고 사실 실적으로 계속해서 예, 예. 하이닉스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이 당분간 정말로 날개를 달고 후실적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지금 납품이 다 끝난 상태고 주문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납품만 하면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무리 삼성전자에서 올해 뭐 HBM4에서 역전을 한다래도 물량 자체가 이렇게 늘어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SK는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보시면은 그 DRAM 자체는 보면 이제 삼성이 1위입니다. 근데 이제 HBM4에서 도 그렇고 이제 HBM3E에서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쪽에 엄청난 고가잖아요. 가격이 보통 이제 4배 정도 이제 비싸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 마진 자체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역전이 훨씬 더 되고 SK 같은 경우는 또 마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삼성은 뭐 불과 뭐 10%도 채 안 될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몇 년 있으면 아마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이 자본력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생산 캐파도 훨씬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삼성이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 하이닉스 하면 사실 이제 메모리 업계에서 만년 2위라는 꼬리표를 좀 달고 있다가 HBM 하나로 이제 역전을 일궈낸 거잖아요. 네. 마침 또 삼성전자가 버린 카드를 하이닉스가 이제 가져가서 이렇게 일궈낸 거니까 업계에서도 평가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전자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의 초기에 정말 A4 용지를 반으로 잘라서 사용할 정도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네.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승부수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가시 D램으로 해서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팔로워로서 봤을 때 그 HBM이라는 게 분명히 삼성에서도 이제 제안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레가시 D램에서 우리가 선도하고 있으면 어떤 그 마켓의 크기를 조금 뭐 잘못 평가를 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IDM 업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근데 그 승부수가 던진 거가 이게 이제 성공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반도체 업계라는 게 정말 하나의 결정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판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참으로도 참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올바르게 내려야 되니까 경영진들이 정말
많은 애를 써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일단은 그 기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결정적인 어떤 그 판단의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입니다. 그때 보시면 이제 HBM 그때 이제 개발 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 급속하게 이제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이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 쪽에 엄청나게 또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BM이라든지 메모리 경쟁력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전략적으로 2019년도에 그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삼성이 경쟁력이 좀 나빠지지 않았나. 제가 보기에 두 개 다 아마 잘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두 개 다 잘하다 보니까 두 개 다 못하게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어떤 전략적으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개인적으로 하이닉스가 워크아웃 시절에 주총에 취재차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우중충하고 우울했던 그 당시 주총 분위기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판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HBM 판이 계속 갈 거냐?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거냐? 지금 엔비디아가 주름 잡고 있잖아요. 반 엔비디아 전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브로드컴이 좀 뜨기도 했었죠. 반 엔비디아 전선의 가능성 어떻게 이재한 대표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게 올 12월, 그러니까 올 4분기가 넘어가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AI 칩들이 이제 쏟아질 거라 좀 보고 있고, 이제 사실 거기에 앞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이나 이번에 이제 좀 이슈가 됐던 브로드컴이나 이제 이런 회사들인데,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 견주율만큼 상당히 앞서 있는 실력이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외부가 아니라 자체 내부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되지 않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ARM에 대한 설계와 TSMC를 활용한 제조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 다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원래 이제 AMD에서 나왔던 미 시리즈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작년 4분기에 뭔가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거의 발주를 못 받았습니다. 뭐 IBM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발주를 받지 못하면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어졌는데, 아마 이제 그 부분들이 이번에 브로드컴이 맞춤형으로 이제 들고 나왔던 부분이 아마 좀 개별적으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12월 달 정도 들어가면 올해 이제 HBM3가 전체 HBM 쉐어에서 한 90% 정도 육박하면서 이게 이제 보편화되는 부분이 들어서면 아마 이제 한 4분기 정도에는 본격적으로 좀 대응이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런 경쟁 행사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득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커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경쟁력은 그 가격이거든요. 이번에 블랙웰 같은 경우도 초반에 가격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이제 얼마인지를 모를 정도로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3분기에 넘어가면 이제 서서히 이 독점 구조가 깨지면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될 거냐라는 부분도 전체 매출에 상당히 민감할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4분기 정도면 본격적으로 경쟁 시대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네. 블랙웰의 지금 발주가 나와 있는 9월달 정도까지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독주가 예상된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이른바 업그레이드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이제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는 사실 파운드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 그 애증의 파운드리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되지는 않고, 지금 지난 4분기도 2조 원대의 지금 적자를 파운드리에서만 본 것으로 알고 있죠. TSMC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교수님 네. 왜 이렇게 파운드리 우리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뭐 소문이 조금 돈 것도 있고요. 뭐 어느 정도 놓고 봤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서비스 마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애를 써서 개발을 하면 네. 정말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돌보듯이 해서 완벽하게 수율이 좋은 칩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삼성은 나름대로 놓고 볼 때 너무 큰 커스터머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율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정하니까, 이게 칩을 한번 개발하는데 몇십억이 드는데 네. 한번 만들어 갖고 이게 이번에 이제 TSMC하고 그 엔비디아하고도 한번 이제 발열 문제로 한번 그 프로덕트가 알기가 있었죠. 좀 지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패밀리스 업체에서도 놓고 봤었을 때는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가 굉장히 일찍부터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끌고 왔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큰 회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 놓고 보면 물론 귀찮기는 하지만 물론 뭐 고객과의 경쟁은 안 한다 이런 TSMC의 그런 것도 있지만 훨씬 수율이 좋고 그다음에 가격이 싸다면 안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스타트업부터 이렇게 그 좋은 떡잎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결국은 커스터머가 지금 와야 되는데 네. 커스터머가 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미래에는 소위 대량으로 찍어내는 반도체를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파는 것보다 주문용 반도체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파운드의 중요성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고 삼성전자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도달해야 되는 산, 예. 목적지임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뭐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9.3%인가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보면은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면 이제 올해부터 GA 방식으로 이나노 반도체를 또 양산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율 때문에 지금 이제 GA 방식이 어떤 그 효과를 못 본 거거든요. 수율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고객들이 보시면은 그 빅테크나 그 다음에 또 대형 팹리스 고객들도 지금 삼성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제 아직까지는 안 좋다 보니까 쓸 수 없는 거예요. 수율이 기본적으로 안 좋으면은 그 고객 입장에서는 뭐 타임 투 마켓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자체도 수율이 안 좋아버리면은 뭐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리고 적자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보시면 뭐 AMD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은 그 TSMC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하는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불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지금 이제 보시면은 애플 퍼스트 전략이고 또 최근에 또 보시면은 엔비디아 물량이 상당히 늘었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쪽 두 개 기업에 맞춰서 이제 그 공정을 이제 찾아준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퀄컴이라든지 AMD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보시면 뭐 AMD 같은 경우도 그래서 밀린 적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불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상당히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70% TSMC에 비교하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율이 안 좋고 또 믿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수요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TSMC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떨어져 나오는 그러한 물량은 또 삼성 파운드리가 어느 정도 수율만 받쳐주고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GA 방식이 벌써 이제 3년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 단계에 이제 서서히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 도입하게 되는데 아직 이제 불안한 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율만 어느 정도 좋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보시면 이제 전략을 또 바꿨는데 성수 공정도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 많아요. 보시면 이제 3,500개가 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팹리스 기업들이 또 삼성에 또 관심 많이 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작업을 또 작년까지도 삼성이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삼성 파운드리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최저점이고 앞으로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 경쟁력이 올라가서 유의미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삼성전자 주가도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A 방식의 3나노에서 경쟁과 2나노에서 역전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방향을 잡은 게 레거시 시스템 반도체에 들어 레거시 쪽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확보하겠다. 혹은 시스템 반도체 기틀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시장의 이제 기대와는 조금 이제 어긋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은 여러 회사에서 많이 충고를 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자체를 아예 분사를 하거나 혹은 물적 분할을 해서 떼어내서 이게 뭐 따로 메모리 반도체와 분리를 해서 특화를 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가졌는데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없다, 분산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대안으로 나온 방식이 레거시 반도체에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시장의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삼성이 GA 방식에서 3나노, 2나노에서 TSMC와 경쟁을 하고 그 2030 발표를 했을 당시에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17%, 18%였는데 지금 이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이제 레거시 반도체를 한 발 물러선다.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다만 삼성전자는 이 레거시 반도체를 통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 구도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 삼성전자의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HBM 반도체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GPU 방식에서의 이 다음 그 넥스트를 더 생각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NPU 방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쌓는 게 아니라 융합형으로 가면 결국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양사를 다 가지고 있는 쪽이 결국은 1위 업체가 될 거라는. 그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네. 아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도기까지는 어느 정도 견디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이 점차 갈수록 격화되고 있잖아요, 교수님. 네네네. 중국 견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대. 촘촘하게 네. 위로 아래로 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네네.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득이 클까요? 실이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우선 그 지금 D램이나 이런 그 칩들은 장치 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드니까 시간이 이제 좀 많이 걸리고요. 네. 지금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파운드리 같은 데서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지금 그 레가시 공정으로 가면 중국에서 뭐 치고 들어올 게 뻔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굉장히 낮추고 거기서 놓고 봤을 때는 나라에서 보존을 해주니까 손해를 봐도 그만이다. 이건 좀 당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말하자면 막아내면서 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뭐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반도체 생태계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패밀리스, 소재, 장비, 뭐 EDA, CAD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미국조차도 그걸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협력을 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이든 때는 보조금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때는 관세. 단지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그 생태계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확실히 잡고 중국의 격차를 어떻게 하든지 뿌리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외교, 통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상당히 난제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군요. 권 교수님께서 짧게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예. 네. 예, 일단은 지금 한국이 상당히 위기에 있죠. 여러 가지로 보시면 뭐 반도체 시장 상황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삼성이나 또 SK 하이닉스 물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상당히 중국이라는 어떤 허들에 상당히 막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상당히 벌리는 수밖에 네.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기술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데서도 함부로 못 하거든요. 뭐 보시면 뭐 TSMC라든지 ASML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독자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발언권에 어떤 힘이 있는데 삼성은 그 정도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력을 갖춰놔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칩의 수출 제한을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가지고 전 세계를 줄 세우기 하겠다라는 거죠. 첨단 기술의 패권 경쟁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고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경제와 안보 전쟁의 무기로 쓰이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칩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